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론 제1장 평생교육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전주에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을 미리 공부를 했지요. 근데 과제물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과제물을 보니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제물 자체에 약간의 어떤 내용적인 부분에서의 부족함. 그러니까 실제 일장을 꼼꼼하게 읽고 자기의 질문을 만들지 않은 학생들이 몇몇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일장을 읽었으나 평생교육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역시 과제물 관리만으로는 이 과목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구나.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PPT 기반의 동영상을 통해서 평생교육의 개념을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교재 21쪽을 가겠습니다. 21쪽 평생교육 개념이죠. 한문으로는 평생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뭡니까? 이 lifelong, 영어로 lifelong, 한문으로는 평생. 이게 뭡니까?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가장 긴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르는 생애 전 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라이프 스팬을 말하죠. 평생 동안의 교육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오늘 수업을 이제 듣고 나면, 이 이란 정의는 전체 평생교육 정의의 뭐다?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평생교육의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 이전에 21쪽과 22쪽에서 평생교육을 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하거나 대응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맞추기 위해서는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역사학자 아놀디 토인비가 했던 말이 있죠. 역사란 뭐다? 바로 도전에 대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도전에 대한 응전, 맞서 싸우는 것에 대한 산물이 역사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도전적 상황에 대한 맞서 싸움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논리에 그닥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적응이라든지 생존의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평생교육을 하는 것 같으면 저는 평생교육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남거나 적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뭘까요? 그렇죠. 미래의 교육,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존재,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교육을 배우는 거죠. 제가 너무 많이 나갔나요? 자, 그러면 평생교육의 정의를 한번 봅시다. 교재 22쪽부터 23쪽인데요. 자, 정의를 보면 법적인 개념, 이거는 협의, 좁을 협의, 좁은 의미, 법적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넓은 의미의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냐면요. 모든 이러한 정의는 교육은 법에 기반합니다. 교육과 관련된 법이 뭐가 있나요?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이런 식의 대상별 법이 있죠. 보통 이제 이 학교와 관련된 법은 이제 뭡니까? 초중등교육법 혹은 유아교육법이라는 법이 있죠. 근데 이제 평생교육이라는 영역이 새롭게 주목받으면서
이 평생교육에 대한 법적 장치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법을 만들 때는 법적 대상이 명확해져야 되잖아요. 법적 대상이 명확해야 됩니다. 즉 다른 말로는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제외한, 다른 말로는 정규의 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적 정의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보면 볼까요? 법적으로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뭐한 제외한 학력 보완, 기초 문자 획득, 문식력, 기초 문식력, 문해력이라고도 하죠. 직업 능력 향상, 인문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른다? 평생교육이라고 한다. 이게 우리가 이 수업을 듣기 전에 평생교육의 개념이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할 개념은 얘가 아니라 바로 두 번째 넓은 의미의 개념입니다. 볼까요? 개인의 생애 발전 전 과정에 걸쳐서 참여하게 되는 교육보다는 교수가 맞겠죠. 교수와 학습의 총체입니다. 이 넓은 개념에서 보면, 광의의 개념에서 보면 이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도 넓은 의미의 평생교육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 안에 뭐가 있다? 학교 교육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수업을 듣지 않으면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이 마치 상대적인, 대립적인 개념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쪽의 중간쯤 보면 한번 교재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있는 넓은 개념보다 자, 여기에 있는 넓은 개념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정의가 내려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평생교육이란 학교 교육을 포함하여 개인의 전 생애, 시간을 말하죠. 전 생애. 두 번째, 전 삶의 공간에서 스페이스, 공간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형식, 폼, 형식의 구애 없이 참여하는 교수 및 학습을 총칭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쪽 보겠습니다. 자, 책에서는 잠깐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교육이란 말은 teaching, 교수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평생학습자가 되면 뭡니까? 때로는 교사로서 평생학습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지도자가 되어서 학생이나 교직원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평생 교수 혹은 평생 교육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평생 교육이 이 평생 학습과 평생 교육에서 왜 중요한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교대의 교육 과정은 초등교사의 양성 기능이 되게 강하죠. 쉽게 얘기하면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행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배우죠. 자, 그런데 평생교육에서는 뭡니까? 그와 같은 교사가 되기 위한 지식, 기능, 태도가 아니라 선생님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교대를 4년 다니지만 거의 10배 가까운 40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겠죠. 그런데 이 과목 말고는 선생님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과목이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과목은 결코 한가한 과목이 아니라 앞으로 교사가 될 예비교사들에게, 특히 4학년들에게, 특히 초임교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되면 학교 교육과는 다른 뭐다? 평생 학습과 평생 교육, 평생 교수를 하게 될 테니까요. 자, 다음은 평생 교육의 개념에서 세 가지 축, X, 세 가지 축, X, 축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가지 기둥을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시기, 시간의 확대입니다. 시간의 확대. 보통 평생교육의 슬로건 중에 하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24쪽에 있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바로 이건 비유인데 From cradle to the tomb. 바로 태어나자마자부터 죽을 때까지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새는 더 심한, 더 강력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From womb to the tomb. 바로 뭡니까?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무덤까지라는 바로 이 평생교육의 시간의 확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학교교육은 아동, 청소년의 경험에 주목하지만 평생교육은 시기를 보면 이와 같은 학령기 이전, 그러니까 뱃속 태교부터 0에서 5세까지겠죠. 의무교육으로 본다라면 만 5세, 또 5세부터 고3까지, 고3부터 언제 이제 직장을 가지게 되는 생애 전 시기를 뭡니까? 평생교육의 시간적 범위로 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평생교육의 학문적 개념이 없으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20대까지 배워서 20대까지 배워서 80살까지 이렇게 뭡니까? 직업적 삶을 영위하는 거. 그러니까 치약 이름이죠. 2080. 네. 20살까지 배워서 80년을 써먹겠다. 이건 언제 가능하다? 농경사회 혹은 근대 산업사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산업사회나 중세 혹은 농경사회에 보면 이런 아동 청소년기 때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다시 배울 기회가 없기 때문에 뭡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농사가 80년 살면 행복해 한다는 도식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지금도 여전히 학벌지옥이 유효하죠. 19살, 20살, 25, 아니 많게는 30살까지 전과목을 누가 안 틀려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냐. 소위 말하는 학벌주의가 바로 뭡니까? 바로 근대 산업사회의 핵심적인 뭡니까? 교육의 개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떠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개념으로 보면 배움에는 때가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평생교육의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배움의 때는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합니다. 언제? 내가 필요한 나 개인적인 요구나 욕구에 의해서 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주체들의 학습권을 바로 뭡니까? 보장하는 거죠. 이 미래교육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학습자들의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시간은 이 정도로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입니다. 공간의 확대. 자, 공간에 잠깐 넘어가기 이전에 잠깐만요. 교재 27쪽을 한번 가볼까요? 교재 27쪽을 가보면 맨 아래 보면 그림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보면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있죠.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일렬로 있는 이 교육 체제가 어떻게 된다? 초등, 중등, 고등, 성인교육으로 이렇게 하나의 순환적 체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뭡니까? 이게 리니어하게 이게 일직선으로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게 유아와 초등과 중등과 고등과 성인교육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교원대 김한별 교수를 만나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왼쪽 그림을 보면 초등, 중등, 고등교육이 있는데 뭐가 빠졌죠? 그렇죠. 초등교육 앞에는 뭐가 필요하다? 유아교육, infant education, 혹은 preschool education, 유아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을 보면 그림을 그려내야 되겠죠? 뭐 초등교육 왼쪽에
박스를 만들어서 유아교육이라고 되어 있죠. 유아교육. 유아, 초등, 중등, 고등, 성인교육이 맞물려 돌아간다. 시간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 공간을 보겠습니다. 공간. 자, 의외로 평생교육이 공간의 확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 교육은 학교라는 사회적 제도, social institution, 학교라는 사회적 제도, 다른 말 영어로는 schooling이라고 하죠. 학교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디서 이루어진다? 가정, 지역사회, 일터. 우리의 일터는 어디다? 학교와 교실이겠죠.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 군대, 교회, 뭐 방해조 등등등, 백화점 등.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고 나면, 특히 1, 2학년, 초등학교 1, 2학년생이 되고 나면 안타까움을 느끼는 게 이미 1학년 교사를 할 때요. 아이들의 가정 변인, 그러니까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죠. 가정의 배경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 준비도나 학습 능력의 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가정에서 이미 뭡니까?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아이들은 출발선에서 지치게 되고요. 인지, 정서적 발달, 신체적 발달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불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지만 가정에서의 그러한 교육적 결핍이 발생할 경우는 좀처럼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여전히 핵심적인 뭡니까? 배움의 터이죠. 특히 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에서 가정에서 부모의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않을 경우는 학교에 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가정과 연계한, 정확하게는 가정에 있는 부모님과 연계한 교육이 필요하겠죠. 다음, 최근에 미래교육이 핵심이 뭐냐면 학교를 평생교육 체제로 전환하는 건데요. 공간적으로도 학교를 평생교육 체제로 만듭니다.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학교와 지역사회를 링키지, 파트너십,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른 말로는 마을학교 공동체, 줄여서 마공이라고 합니다. 마을학교 공동체, 마을교육 공동체, 마을학교 공동체, 다른 말로는 학교 마을 공동체, 또 다른 말로는 커뮤니티 스쿨이라고도 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학교가 그동안 쌓아왔던 학교의 담벼락을 허물고 뭡니까?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교육을 전개하는 것이죠. 실제 지금 미래교육 트렌드는 바로 뭡니까? 지역과 학교가 함께 가는 겁니다. 자, 교육은, 다시 마을은, 지역사회는 학교를 품고 학교는 지역사회의 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 지역사회는 여전히 평생학습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뭡니까? 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3년, 4년, 4년, 5년 뒤에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학습할 기회는 흔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어디서 이 워크플레이스, 여러분들이 일하는 작업장에서 뭘 하게 된다?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일터는 어디입니까? 바로 교실과 학교이죠. 그런데 누구는 일터에서 교실과 학교에서 직업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반면 누구는 발령나자마자 뭡니까? 교사로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생물학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배움이 멈춰버린 그러한 교사를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일터에서 여러분들은 학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주희가 이야기했던 뭡니까? learning by doing, 행하면서 바로 뭡니까? 학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사이버 공간입니다. 사이버 스페이스. 지금 이 수업이 바로 그 수업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휴대폰으로 때로는 커피숍에서 때로는 자기 집에서 때로는 공원에서 이 수업을 들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디서 만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PPT 화면을 띄워놓고 이 내용을 가르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과제물 관리도 해보고 지금 이렇게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간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실제 전국의 상당수의 농어촌 학교들은 뭡니까? 굉장히 작은 학생 수로 인해서 나름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인적, 물적 자원, 그러니까 교육을 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이 상당히 제한적이죠. 도시에 비해서 인프라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면 스마트 교육이나 유비쿼터스 교육이나 ICT 교육 등의 미래 사회의 새로운 뭡니까? 인공지능이라든지 예를 들면 스페이스 메이커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미래 교육 관련된 이런 기술과 테크닉 기반의 그러한 학습의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그러한 농어촌 학교가 가진 공간적인 어떤 한계를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군대. 군대가 왜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가정, 지역사회, 일터, 사이버 공간, 군대 중에 저는 군대에서 가장 많이 학습을 했습니다. 충격이죠. 저는 이 군대에서 가장 학습을 했는데요. 1960, 70, 80년만 하더라도요. 이 군대가 전체 사회 영역에서 가장 선진화된 사람들이 종사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떤 일의 표준, 이 사무 근대화, 사무 효율화 등이 이 군대부터 다 나왔죠. 그만큼 뭡니까? 체계적인 조직이었던 겁니다. 저도 군대에서 이제 장교로 근무했기 때문에 군대에서 병력을 관리하는 부분, 물자를 관리하는 부분 등의 여러 가지 행정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배웠고요. 또 신병 때 교관을 하면서 뭡니까? 훈련병이나 조교들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연습을 많이 했죠. 이 군대도 뭡니까? 학습의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좋은 건 아니지만 옛날 어르신들께서 남자는 군대를 가야 사람이 된다. 첫 번째, 젠더 차별적이고, 둘째, 얼마나 군대 문화의 표현입니까? 하지만 그 말이 완전히 틀리지 않는 이유는 군대에서도 나름의 뭡니까? 이 교육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현재의 군대도 그러한가? 이건 논쟁거리가 되겠죠. 여하튼 이와 같은 공간적 확대도 평생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9쪽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공간의 확도 중간에 있습니다. 자, 학교, 가정, 지역, 사회, 일터 등의 물리적 공간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뭡니까? 인터넷 기반의 사이버 교육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교재 32쪽 교육 형식의 확장입니다. 교육 형식의 세 번째죠. 세 번째 축입니다. 형식. 근데 이 화면을 보는 순간 지금 이 수업을 하는 나의 마음은 별 좋지가 않습니다. 왜? 이 평생교육의 세 가지 축 중에 하나인 이 교육 형식적 확대에서 임용고시 시험을 제가 쳤는데요. 제가 96년도에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쳤는데요.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틀렸습니다. 문제 어떻게 나왔냐? 다음 중 보기 중 비형식 교육기관이 아닌 곳을 고르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다 외웠죠? 외웠지만 실제 구분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예시가 나오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개념적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형식이 도대체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교육의 형식, 폼은 다 뭐냐면 얘입니다. 이 형식 교육. 자, 제도로서 명문화되어 있고 학년, 교과의 위계와 구조가 어떻게 하다? 뚜렷하다는 거죠. 뚜렷하다. 보십시오. 우리가 전조교대 몇 학년 평생교육론 배우잖아요. 4학년 교직 이론도 배우잖아요. 전체 사회부의 제도가 명문화되어 있다. 전조교대는 교원 양성 기관으로서의 제도적 위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4년 동안의 기간으로 되어 있고 일정 부분의 학점을 이수해야 되고 실습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제도로서 명문화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체계적인 내용과 교육 방식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도성을 갖고 운영되며, 그죠? 그 경험은 사회 전체에 공유를 받는다. 예를 들면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도 여러분 피드백 스테인 보면 뭡니까? 전체 15주짜리의 계획이 있죠? 실라버스 뭡니까? 저는 이 수업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의도적인 계획이 있고요. 이 평생교육론도 전체 교직 이론 안에서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도적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민을 받죠. 왜? 실제 이 교육과정은 교육부나 교원자격 검정령에 의해서 다 인정을 하는 교과들입니다. 형식 교육이죠. 유치원, 누리교육과정이 있죠. 초등, 중등, 뭡니까? 초등, 중등은 초중등은 뭡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 등의 국가 수준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바로 이 의도적인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거죠. 자, 사실 형식 교육은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바로 이꼴 뭐다? 학교 교육입니다. 학교 교육. 자, 그런데 볼까요? 여기에 상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형식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 교육이 아니에요. 형식 교육이 아니다. 다른 말로는 학교가 아니다라는 거죠. 학교가 아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체계적인 것을 다 합니다. 웃기죠? 그러니까 봐봐. 체계적이긴 한데 이건 학교죠. 비형식 교육은 뭐냐면 이와 같이 체계적이긴 한데 뭐가요? 학교가 아닌 형식이라고. 이렇게 나한테도 명료하게 교수님들께서 설명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학교가 아닌 거죠. 학교가 아닌 거.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래서 볼까요? 이 비형식 교육은 보완적이고 뭐에 대한 형식 교육에 대한 보완적, 대안적, 추가적 기능이 있고요. 학교 밖의 모든 조직화된 활동이죠. 다만 이 경험이 인정이 되고 안 되고는 상당히 제한적이죠. 왜? 국가는 이와 같은 형식 교육만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교육을 인정 안 해줘요? 질문할 수 있겠죠. 33쪽 아래서 5번째들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교육, 평생교육 시설에서의 교육, 종교단체의 교육, 사회복지단체의 교육, 박물관, 도서관, 기업 등에서 운영하는 체계적인 교육이 뭐다? 바로 학교가 아닌 형식 교육이죠. 비형식 교육. 오케이? 자, 마지막 형식이 뭐냐? 무형식입니다. 나는 오히려 이 무형식의 별표를 한번 치고 싶다. 자, 이건 학교가 아닌 거지. 이건 뭐예요? 형식을 학교라고 대입해봐. 학교가 아닌 게 아니라 뭐다? 학교가 아예 없다. 형식이 없다. 이건 형식이 아니다. 이건 아니고 기과가 아니라 아예 형식이 없다. 볼까요? 충격적입니다. 여기서 강조된 건 뭡니까? 의도였죠. 그러나 무형식 학습에서는 형식이나 목적이 전제되지 않은 채 일상의 경험에 대한 학습자의 성찰, 이게 별표입니다. 별표. 일상의 경험에 대한 학습자의 성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학습이다. 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학교를 갑니까? 뭐 학교를 가?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평소에 그러면 비형식 교수를 받습니까? 뭐 비형식 교육을 받아요? 학교에 있는데. 그러면 교사가 되었을 때 40년 내내 해야 되는 학습이 바다 바로 이 무형식 학습입니다. 선생님으로서의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성찰을 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력이 쌓일수록 학습을 해서 역량이 향상되는 교사가 있는 반면에 교사가 되었을 때
일상 경험에 대한 성찰이 하지 않아서 머물러 있거나 퇴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험 그 자체로 머물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이 경험에 뭐가 촉매가 있어야 된다? 성찰을 하게 되면 학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꼭 체계적이고 의지적인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볼까요? 시골 마을에 보면 혹은 우리 엄마 아버지 보면 우리보다 많이 배우지 않은 분이지만 인생에 대한 어떤 지혜나 삶에 대한 어떤 교훈을 갖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은 뭐 형식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기관에 가가지고 비형식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뭡니까? 고매한 인격, 인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들은 일상의 경험을 뭡니까? 들여다보면서 스스로 성찰을 하고 의미를 만들어내서 학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